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안보 10월 2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랜만에 진짜 안보 완성체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게 됐는데요. 4주 만에 우리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문에 네. 좀 빼먹었어요. 하여간 저는 그 국정감사보다 여기가 더 근데 여기 빼먹고도 국정감사를 제대로 한 것 같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당초 계획은 국정감사에 좀 빵빵한 거 터트려 놓고 그래서 우리 진짜 안보에서 한번 총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기로 했었는데 별로 터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도의 추억 이런 거 괜찮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김광진 전 의원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우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하고 방송을 하셨는데 재밌게 얘기 나눴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욱식 빠지고 둘이 하지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가 빠졌구나. 네네. 그날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그럴 만도 하지 사드 때문에 얼마나 바빴는데. 그저께는 대구, 어제는 포항,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드 덕분에 경북을 참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근 한 2달 동안 10번이 넘는 것 같아요. 김천, 성주를 포함을 해서 대구도 한 4번 갔다 오고, 포항도 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데도 많이 가게 됐는데, 아무튼 사드 덕분에 경북도 좀 많이 가보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예요. 네네. 자, 우리가 진짜 오늘 방송에서는 크게 한 2-3가지. 첫 번째는 우리, 그래도 보좌관 시절 때는 국감 여러 차례 이제 좀 경험을 해보셨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첫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첫 경험에 대해서 한번 느낀 부분들, 여러 가지 소회를 좀 나누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외교 안보 이슈 관련해서 최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그 노무현 정부 때 외교장관을 지냈던 분이 회고록을 최근에 냈는데 이걸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였나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2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 2+2 회담이 있었고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언론의 헤드라인이 김정은이 벌벌 떠는 무기를 이제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언제든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자극적인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그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느 것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회고록부터 합시다. 회고록부터. 아무리 국정감사가 중요해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요즘 그 회고록 읽느라고 사실 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그래요? 수면의 안보를 방해할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은 9.19 공동성명부터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전후 과정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한의 1차 핵실험과 남북 정상회담 그 이후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서사적 스토리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막전막후에서 그 벌어지는 팩트를 체크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욱식 대표도 여러 가지 책을 두루 섭렵했습니다만 역사에서 우리가 놓치는 디테일이 뭐였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로 읽는 책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배울 점도 많고 특히 새누리당의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 회고록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다 읽으셨어요? 아니 이제 반 정도밖에 못 봤어요. 김광민 전 의원께서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 문제되는 6페이지 그것만 해요. 이제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된 부분. 저도 그 책을 구매를 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품절이에요. 그래서 못 구해. 책 장사를 하는 방법도 가지가 있어요. 아니 새누리당이 송민순 장관을 너무 괴롭히니까 미안해서 위로금은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방법이 뭐예요? 인세를 책을 팔아줘서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가 창비입니다. 그래서 이 창비와 그 송민순 그 저자에게 우리가 위로금을 좀 드리자.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많이들 보고 계신 모양이네요. 안 본 사람이 없죠.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죠. 다 끼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 책을 제법 정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는 달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네. 우선 첫째는 읽을만 하고 배울 네. 점이 많다. 네. 그런데 그 책은 전반적으로 이 국제 외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너무 안보 이랬던 거 아니냐 이런 외교적인 흐름도 있는 건데 네.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듯이 네. 그게 원래 새누리당 사고의 맹점이었잖아요. 네, 네. 외교는 없고 안보만 있는 이런 것들인데 잠시 어떤 다른 프레임에 흠뻑 젖어본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인권 결의안 이거 너무 심했던 거 아니냐 이러는 의원들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자성론도 네, 그게 이 있군요. 책의 힘이에요. 네. 송민순 장관이 말했던 거랑 똑같네요. 이 500페이지의 흐름을 봐야지 네. 그 8페이지만 보고 뭐 하라면 네. 되냐 이거랑 네. 똑같네.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의 얘기는 책에 논란이 되니까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그 얘기인데 지금 나무 한 그루에 불이 잘못 붙어가지고 숲 전체를 갖다가 태우게 생긴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이 2007년 11월 달에 11월. 이제 2005년부터 매년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불참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속 기권을 하다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1차 핵실험 직후에는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2007년도에는 송민순 장관을 포함한 이제 주로 이제 외교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그 안보리 결의안 내용을 갖다 많이 톤다운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찬성해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제 논거를 가지고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에 반해서 이제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또 거기 등장하는 분이 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주중대사로 있는 분이죠. 예, 이분도 최근에 입장을 냈더라고요. 자기는 찬성했다. 찬성했다. 근데 송민순 장관 해고록에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아무튼 뭐 진실 그 논쟁이 좀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07년 10월 초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온 게 육자회담 2단계 그 이행 조치인 13 합의가 있었고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권 결의안 실효성도 별로 많지 않은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할 경우엔 한국 주도의 북핵 외교 예, 또 남북 관계의 모멘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권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 크게 대립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얘기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한국의 입장을 정하기 전에 북한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뭐 새누리당에서는 무슨 위원회죠? 대북 결제 진상규명위원회인가요? 진상규명위원회. 네, 대북 결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논란들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참으로 애석한 현상이죠. 네. 저는 기권은 옳았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그 당시에는 14 공동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차 육자회담에 이어서 그 이듬해 체결되는 213 그 북한 핵 불능의 합의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213 그래서- 합의는 2007년 2월 달이고 213 합의에서 이어지는. 예. 이런 어떤 비핵화에서 결정적 순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 매년 내왔던 건데 네. 그 다음에도 또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까? 북한 비핵화가 중요합니까? 네. 한반도 평화 체제, 비핵화 이게 동시에 되는 분단 이래 최초로 맞이하는 순간이고 네. 그 시절에 우리는 다 환호하고 감격하고 드디어 저 역마루만 넘으면 곧 이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네. 이런 어떤 그 중차대한 순간에 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어떤 찬성이다, 기권이다의 문제가 그처럼 중요했는가? 네. 예, 그건 매년 나오는 결의안이고 반복적인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권의 결정은 옳았다는 겁니다. 네. 저는 옳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11월 16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NSC 회의부터가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송민순 장관이 계속 반발을 했던 거예요. 네. 찬성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송민순 장관 생각은 이겁니다. 이 양반도 북한 인권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 이걸 찬성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북한 핵 문제도 잘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논리예요. 네. 그리고 북한이 크게 반발 못할 거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나 뭐나 이렇게 자기는 육자회담을 했던 외교관으로서 이 국제 공조 속에서 한국이 잘 이걸 관리하고 아우른다는 이런 입장으로 가야 네. 이 육자회담 성과도 더 지킬 수 있고 또 어떤 북한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그런데 이제 통일부나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런 국제 외교보다는 남북 관계의 현장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북한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네. 거기서 그냥 쌩까고 더군다나 그때 북한 총리가 서울에 와 있었어요. 네네. 김영일 총리가 와 있었죠. 예. 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면전에다가 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껏 고양시킨 네. 남북관계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뭐 물거품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우려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북한하고는 확인해보자. 네. 송민순 장관이 그래 그런 국제 논리가 더 중요한 건지 남북관계 논리가 더 중요한 건지 북한에 확인해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8일 날 또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때 그 회의의 분위기는 송민순 장관이 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지난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거 아니냐. 다수결로 결정했다 우리가 그때 네. 기권하기로. 근데 왜 재론을 하느냐. 이러면서 북한에 확인해보자는 건 사실은 18일 날 나온 발언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 회의에 들어왔던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렇게 논의가 분분하면 대통령한테 한번 여쭤보자. 이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새누리당은 20날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전에 북한에 물어본 거니까 결재받은 거다. 네. 이렇게 우기는 것이죠. 네. 물론 사실관계는 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 회의의 분위기가 이걸 뭐 북한의 허락을 받고 하자는 건지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 논의하는 아젠다 자체가 인권 결의안 하나가 아니라 무엇이 북한을 관리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냐 이 논쟁이었어요. 네. 여기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쟁 자체가 없었어. 네. 자체가 없었다고. 네. 그러면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려면 이 결의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정상적 논의예요. 원래 결의안에 대한 찬반은? 그럼 여기서 깨알 같은 질문 하나. 제가. 예. 그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거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아니죠. 저는 잡지를 이미 창간호를 내고 그 다음 달이에요. 2007년에 제가 D&D 포커스라는 잡지를 2007년입니다. 예. 예. 그때 저기 10월 달에 창간호를 냈고 이듬해 그 다음 달. 그래서 차배정부 임기 종료되기 전에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좀 새벽에 아니 그러니까 전 책임은 없어요. 난 그땐 자연인이고 언론인이에요. 여기에 어떤 결부된 책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뭐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습니다만 저는 회고를 쭉 이제 특히 그 부분을 갖다 집중해서 봤을 때 받은 느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과거가 현재를 구성합니다만 동시에 현재의 입장에 과거를 재구성하는 이런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당장 어제 벌어진 일에 같은 현장에서도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 여지들이 있는데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은 너무 단정적이다. 일단 단정적이고 본인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도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 생각 중심으로 서술이 일단 되고 있다는 걸 강하게 좀 느끼게 돼요. 예, 그리고 11월 18일 날 회의 얘기가 좀 뭐 장황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송민순 장관이 왜 한국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는지 갖다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특히 인권 결의안 내용을 갖다 우리가 그 크게 낮춰놓고 있고 북한한테도 그런 입장을 전달해 놨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찬성을 해도 북한이 뭐 잠깐 반발을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회고록에 따르면 그럼 김만복 의장이 그럼 북한의 입장이 뭔지 확인해 보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도 같이 동의했고 또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를 끝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자라고 하는 게 한국이 예를 들면 찬성을 하면 너희들이 어떠냐 이런 어떤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책에 나오는 문맥을 보더라도 자꾸 송민순 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톤다운 시켜서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요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이냐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자는 취지의 해석이 제가 보기엔 좀 맞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결의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인권을 그 개선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네. 결의안 많지만은 그 결의안이라는 건 일단 어떤 정치적인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할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만약에 뭘 강제 집행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제재와 체벌을 가한다든가 이러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결의안이고 이런 결의안 정도를 우리가 표방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어떤 그 국가의 양심에 달린 문제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외교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이것을 내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통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 친한 사이엔 원래 내통하는 겁니다. 저하고 정옥식 대표는 매일 내통합니다. 매일 내통해요. 예, 아주 부적절하게 들립니다. 내통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 주장은 간통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네. 부적절한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관계를 예. 주고받았다. 예. 이 얘기는 내통이 아니라 간통을 했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강간범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본래 의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남북 관계 이제 최고조 달해 있던 시점에 결의안보다 더한 얘기도 상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국가의 생존에 관한 중대한 문제도 상의할 수 있는 거고 밀담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다 그런 외교적 과정이 축적이 돼야 디테일이 축적이 돼야 큰 그림이 나오는 거고 네.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그 성과로 나중에 구체화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북한하고 얘기한 게 내통이다. 그 다음에 결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종이고 북한이 주인 행세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국가적 양심을 내팽개쳤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새누리당의 중상모략이에요. 네. 예, 중상모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북한에 당당했던 건 참여정부예요. 왜냐? 네. 만나서 친구 사이에 니들 이러면 안 된다. 야단은 치셨다고. 네. 근데 보수 정권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북한하고 뭐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네. 이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네. 북한 눈치를 더 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보수 정권 행태는 두 가지였어요. 북한의 눈치 보거나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에서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부는. 네. 진짜 내통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한을 눈치 봐야 될 시점에 극단적인 눈치를 봅니다. 그게 총풍 사태고 북풍 사태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북한의 의중을 몰라가지고 지레 겁먹고 설설기는 네. 이런 어떤 행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강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북한의 나약한 모습은 보수 정권이 보였습니다. 아. 지금까지. 네. 예. 그러는 상황에서 이걸 내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상 그 의미를 간통의 의미로 써먹는다면 네. 사실은 그러면은 역사라는 건 이제 외교도 없고 디테일도 없는 것이죠. 네. 빌리 브란트가 신동방 정책을 오랫동안 할 때 사실 그 관계는 동서독의 내통 관계였습니다. 네. 밖으로 드러난 게 당시에 뭐 있습니까? 네. 다 몰래 했지. 다 몰래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기민당이 보니 기가 차거든. 정권이 바뀌었는데 3인당이 이랬대.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덮자. 네. 그 다음에 계승하자. 네. 이래 됐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때 독일의 기민당이 지금 새누리당 같았어 봐. 내통했다. 굴종했다. 이러면서 판 뒤집어 엎기 시작해서 독일 통일은 지금도 안 되고 네. 지금 한반도보다 더 위험한 동네 돼 있을 거예요. 네. 동서독 관계만한 내통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독일 통일을 본받는다고 이렇게 한 입으로 얘기하면서 좀 남북 관계가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의 교훈을 좀 받아서 그걸 받아서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륜이고 독일이 하면 로맨스고 한국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심지어는 미국을 따돌리고 소련의 브레즈네프하고도 내통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브레즈네프가 키신저가 열받아갖고 막 그랬어요. 열받아가지고 저 독일 저 값싼 민족주의자들이 아마추어들이 아주 악담을 그냥 빌리 브란트하고 그 에곤바 외교특보한테 네네. 닉슨 대통령하고 키신저 국무장관이 아주 그냥 뭐 엄청난 비난을 퍼붓어요. 네. 그걸 무릅쓰고 브레즈네프하고 내통을 했어. 모스크바 그러니까 조약이 어떻게 됐느냐? 나왔었고. 네. 저기 모스크바 조약도 나왔지만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도 있어요.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기 전에 미국보다 독일에다가 그 사실을 먼저 알려줘. 서독에다가. 79년도에요? 네. 네. 우리 곧 저 아프간 들어간다. 네. 이걸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갖고 진짜 미국에다가 준 거는 독일이에요. 예. 이건 뭐 내통, 간통, 뭐 다지 뭐야 이게. 네. 그런 그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 독일 통일이란 위대한 네. 업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1차적으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건 송민순 장관은 11월 20일 날 백종천 안보실장과 노무현 대통령 숙소에서 만나서 그때 최종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핵심적인 그 당사자들,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백종천 안보실장 이런 분들은 사실상 11월 15일 늦어도 16일 날 결정된 거다. 다만 주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계속 반발을 하니까 이거를 공식 발표를 늦췄을 뿐이다. 이런 어떤 입장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과의 소통이 뭐 새누리당 이런 쪽에서는 또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도 한국이 입장을 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 문의를 한 거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사후 통보한 거다. 이런 어떤 입장이 또 대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정부의 입장이 언제 결정했느냐, 요게 따라서 이제 이 다음 게 해석이 좀 달라지는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정반대 같아요. 해석이 있는 거죠. 네. 이미 16일 날 다수결로 결정된 걸 뒤늦게 송민순 장관이 문제 삼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뭐 편지도 보냈다 이렇게 편지도 나오죠. 보내고 이런 네. 것들은 네. 이후에 결정 과정이 아니라고 보는 네, 게 네.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나 민주당의 주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조선일보는 그게 아니라 결재받고 와서 20날 결정한 거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규명이 될까요? 나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거는 어느 시점에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외교라는 게 뭡니까? 수정 과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단지 재확인 과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정 없이. 네. 이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정부가 어떤 갖고 있는 철학과 양심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네. 이걸 갖다 20날 결제했다. 그 전에는 결정 안 돼 있었다. 네. 이렇게 팍팍 우겨버리면 그 전에 이미 결정된 거를 다시 왜 뒤집으려 하느냐는 건 송민순 회고록에도 다 나온 얘기인데 네, 네. 이게 결정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 씌워버리면은 이게 제2의 NLL 대자부지 뭐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2012년 NLL 파문은 정문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정상회담 새빨간 거짓말 해가지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부를 갖다 발췌해서 자기 구매에 맞게 자기 멋대로 갖다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찌됐든 참여정부 때 핵심 인사 사이에 이게 좀 논쟁이 시작돼서 논란이 시작돼서 이게 좀 과거와는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제2의 NLL 사태로 비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보수 언론에서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에요. 예. 일단 페이스북의 초기 입장은 좀 밝혔는데 송민순 장관이 제기했던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뭐 측근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문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광진 전 의원 좀 뭐 곤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니, 예. 곤혹스러울 게 아니고요. 네. 저는 네. 상식의 선에서 계속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김경수 의원이 발표를 했으니까 무조건 똑같이만 말을 해야지. 나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운 건가? 네. 그건 아니면 아니겠지. 예, 나는 그때 당시에 그런 회의들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내가 주무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그건 안보실장이 주관하고 있었던 회의였고 나는 배석으로 가서 의견을 구했었다. 네. 근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근데 그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통일부 장관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지금 요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 네. 그때는 내가 처음엔 찬성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수결에 따라서 의견을 바꿨던 것 같다. 네. 그런 정도의 이야기고 정확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저는 그 말이 네.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옳은 대답인가라고 하는 논쟁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부합하고 신뢰감이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그 기억이 이제 안 난다 하면서 이제 새누리당을 공격을 했어요. 네. 물론 저도 아쉬운 점은 있죠. 조금 더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묘사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어떤 그 아쉬움은 있죠, 사실은. 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한 얘기로 비춰져요. 그리고 그 앞에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네. 참여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다. 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새누리당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문재인 대표는 사실관계는 이미 규명이 끝난 거고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선동을 하는 측은 한마디면 되는데 네. 해명을 하는 측은 수없이 많은 자료와 입증 근거와 네. 증언을 필요로 해. 이게 아주 웃기는 대목이라고. 네. 그래서 이건 공정한 게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 많은 참여정부의 어떤 국정 현안을 다 사실은 관장해야 되는 비서실장 입장에선 기억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너무 기억을 잘하고 또박또박 잘하는 것도 보면 이상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난 강정마을 NLL 파동 또 이번에 사태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 가지 민주당에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항상 팩트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고, 그렇죠. 그러고 항상 어떤 그 뒤늦은 대응이라든가 또는 엉뚱한 대응으로 문제를 악화시킨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NLL 대선 때의 그 문제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고 또는 역공을 취할 수도 있는 어떤 사안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담 TF가 없었고 이런 그때 것들을 사실, 갖다가 예.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보다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 그냥 얻어맞고 무시해버리자는 게 민주당의 주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옳았습니까? 네. 그거는 대선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조금 더 전문성이 보완돼야 될 정당이다. 이게 수권 정당이 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민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 팩트를 체크하는 이 전문 스태프진들이 조금 더 탄탄하게 돼가지고 네. 이럴 때 조금 더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이렇게 그 반응해야 수권 정당이 됩니다. 네. 지금 벌써 유사한 사건 갖고 몇 번을 얻어맞는 겁니까? 이제 셀 수도 없어. 도대체 몇 번째냐고 네, 이게. 네. 그런데 왜 항상 똑같이 당하느냐는 거야, 민주당이. 네. 그러려면은 그에 맞는 전문성을 보강해가지고 지금쯤이면은 이제 대선을 1년 앞둔 이 빨리 시점에서 입당하시죠. 빨리 입당하세요. 아니 정의당 이 지지자들이 들으면 큰일 날 말씀을 또 하시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굉장히 통찰력을 발휘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많이 졌다는 그 인식 하에서 지금부터 비상대책으로 이렇게 가야 네, 돼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차원의 대책은 없잖아요. 그냥 문재인 대표의 개인 페이스북하고 그 대변인이 되는 의원들의 대응 정도고 이게 야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저는 부분에서 사실, 네. 이거는 문재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은 그 참여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럴 때 야권 전체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들이 당내에서 논의되고 그에 맞는 입장이 나오고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고 이게 정당 역할 아닙니까?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문 전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입장을 보면은 그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일종의 이제 무시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자꾸 저쪽에선 색깔론에 정부 프레임, 말려들지 않겠다. 안보 프레임, 뭐 이런 정부 프레임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우리는 거기에 일일이 응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쪽의 입장을 갖는 건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되었든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그 자리를 꿈꾸는 분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권리와 책임이 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은 기억이 안 나도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억도 한번 더듬어 보고 또 당시에 했던 사람들 또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든지 이렇게 자, 그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당시의 역사적인 흐름, 정세, 네. 또 그 당시 남북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어서 대응 논리는 짜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나와야 돼. 네. 지금 인권 결의안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시절의 어떤 큰 흐름의 하나의 구성품, 일종의 소품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어떤 그 당시에 북한하고의 어떤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만한 그만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 존재한다고 봐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 김종대 의원님 살짝 제가 좀 디펜스를 좀 해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당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가 굉장히 어떤 그 당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왜 마다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큰 흐름에서의 네. 남북 관계에서 그렇죠. 일종의 예. 하나의 이제 아이템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 송민순 전 장관의 그 회고록인데 우리가 그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죠? 특히 외교관이고 또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그걸 그 이제 주도했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어떤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단순히 찬반 논란, 당시에 있었던 논란을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지금 이제 유력한 야권의 대선을 콕 집었단 말이에요. 콕 집은 분이 거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왜 이제 14선언에 3자 혹은 4자가 모여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문제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송민순 당시 이제 외교통상부 장관은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3자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북한이 정전협정 서명한 당사자가 북한, 미국, 중국 세 나라니까 한국 빠져라, 한국 배제론으로 역용당할 수 있으니까 이 표현을 뭐 직접 당사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정부의 논의에서 뭐 거부됐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을 탁 집어가지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거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는 느낌이, 아니 그냥 뭐 이런 어떤 이 사안 자체가 얼마나 민감한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알만한 분들, 특히 외교 현장에서 정말 토시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지난한 싸움을 했던 분이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또 특정인을 겨냥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그리고 또 하나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반대로 반기문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지금. 네,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어떤 외교장관이라든지 단시 이제 번스 국무차관 이런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반기문이 굉장히 유능하고 미국 내에서도 존경받는 외교관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반기문 외교보좌관하고 2년을 같이 근무했어요. 네네. 저는 바로 그 앞 사무실에 있던 국방보좌관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제가 본 반기문 당시 외교보좌관은 네. 2년 동안 대통령한테 단 한 번도 직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단 한 번도 소신 발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예. 그 당시 청와대는 이념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우부터 극좌까지 다 있었어. 청와대야말로 진짜 내가 보는 하나의 한국 사회의 전시장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같이 있었던 국방보좌관 김희상, 거기는 조선일보보다 더 센 보수야. 그러니까 극우의 상징이었고. 네. 그거보다 약간 유연해 보이지만 같은 색깔이 반기문이었던 네. 외교보좌관이었고. 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에는 이제 NSC가 있고, 네. 그 NSC보다 더 센 진보가 이제 국정상황실이라든가 네. 민정수석실에 포진한. 네. 야, 그야말로 이게 전시장이고 매일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네. 제가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참으로 인상적인 사람이 이제 기름장어 반기문 네. 외교보좌관인데, 다 빠져나간다는 의미인데 그 이면에는 뭐냐 하면은 어떤 직언이나 소신 발언도 대통령한테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철저하게 고개 숙입니다. 네. 그래서 한때 그 월간조선 같은 보수 매체에서 반기문 변절론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양반이 미국에 가가지고 또 많은 중요한 얘기 중에 자신한테 불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건 절대 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노 대통령한테 한번 불려가서 야단 맞은 게 그 라이스가 2005년에 한반도 평화 체제안에 대해서 반기문한테 뉴욕에서 만나 얘기한 거를 네. 대통령한테 전달하라고 한 얘기인데 전달 안 해버렸어요. 전달 안 해버렸어요. 안 돼버려. 네. 그래서 라이스 장관이 노 대통령 찾아왔을 때 내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시점에 노 대통령 만나, 아니 제가 전에 반기문 장관한테도 얘기했지만 네.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있다. 네네. 이러니까 노 대통령이 그럴 리가, 저 여자는 얼마 전에 북한에 대고 폭정의 전책이지 뭐 전책이라고 해놓고 왜 돌아서서 저런 말 하지? 그랬는데 네.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반 장관 좀 와봐라.
아까 저 라이스가 한 얘기가 뭐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달포 전에 저한테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약이 바싹바싹 오르는 거야. 네. 외교관들은 지 혼자만 알고 있어. 그래서 유리한 것만 그래가지고 일종의 2006년이 기망행위인데, 됐을 이거. 때 네. 2006년 그 됐을 때 송민순, 반기문 등 그 외교관들은 네. 뭐라 그랬냐면은 부시는 절대 안 바뀝니다. 네, 네. 이 김정일에 대한 증오심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랬거든. 네. 그 복을 두었고 노 대통령이 저기 2006년에 이제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 대해 엄청 센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그때 문제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북한 핵도 일리는 있다. 네. 그러면서 자기 방어하려는 거고. 네. 그러는데 미국의 강경책 바뀌어야 된다. 이거 아주 폭탄 선언을 한 거야. 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그래 씨 한판 붙자. 네. 이래 된 거야 미국 가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좀 엉뚱한 게 우리 북한하고 평화 체제도 관심 있고 자꾸 사인을 줘도 노 대통령은 못 알아듣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네. 2010년 10월에 사건이 터질 거예요. 네, 네. 그게 뭐냐면 하노이에서 저 노무현 부시 정상회담 2006년 10월. 네, 2006년 10월에 네, 네. 저기 조지 부시가 또 노무현한테 올해 안으로 북한하고 불가침 협정 체결하자. 그러니까 노무현이 모르는 얘기라는 듯이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알기 쉽게 얘기할게. 김정일이 여기 앉아 있고 당신이 여기 앉아 있고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앉아서 정전 협정을 폐기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자 여기서. 네. 그러니까 노무현이 저자가 쥐약 먹었나?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발표를 안 하니까 백악관이 몸이 단 거예요. 얘기를 해줬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를 안 해. 네. 그래서 존 네그로 폰데라고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또 보내가지고 네. 올해 안에 부시는 이거 하자는 얘기다. 이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날 이제 다음날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이 우리는 부시한테 집단적으로 강간당한 느낌이다. 부시는 원칙의 정치인 아니다. 네. 입만 열면 북한 핵이었다고 하더니 180도 변했다. 네. 이래가지고 거의 절규하잖아. 그때까지 노 대통령이 사태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네, 네, 네. 누가 이랬을까? 다 외교관, 반기문, 송민순. 이어지는 이 외교관들이 중간에서 한미 간에 아주 그 핵심 외교 정보를 다 쌈 싸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쌈 싸먹은 거야, 쌈 우리 싸먹은 김종대 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때 이제 그 외교 라인에 있었던 반기문, 그다음에 송민순 이런 쪽에 미국과의 어떤 협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취지의 말씀이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하노이에서 열렸던 부시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한번 큰 해프닝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부시는 북한 핵을 폐기하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 이상을 원하는 막 이런 발언을 갖다가 계속 그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부시가 좀 굉장히 좀 짜증을 내는. 그래서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가 나중에 자서전에 노무현 대통령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고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하노이 정상회담은 아주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갔던 것은. 네. 사실은 그 우리 한국 외교가 정말 두고두고 반성해야 될 네. 대목입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송민순 회고록에 자세히 담겨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용 또 디테일하게 좀 따져봐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특히 그때보다 지금 핵 문제가 훨씬 더 엄중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더 치열한 고민과 전략을 요하는 문제인데 그런 전략을 짜는데 아주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 그런 거. 근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갑자기 문재인이 나오지? 아니 반기문에 대해서 정말 미국이 뭐 존경하는 외교관이라는 표현이 정말 미국의 고위 관리에서 나온 건지?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한편은 문재인 쪽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의 내용들을 담고 반면에 반기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띄워주는 이런 내용이 있어갖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겁니다. 예. 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기록하신 거니까 말씀하신 참고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교과서는 아니겠죠. 그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안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을 크로스 체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전부 또 팩트가 아닌 것들이 이미도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게 다 논문처럼 쓴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관과 기록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쓰신 거니까 모든 것이 이 책에만을 근거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NLL 논쟁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건 NLL은 어쨌든 돌아가신 대통령이 하셨던 말 그 말고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반박할 수 있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어쨌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관계자고 이 주장을 펴는 사람도 그 중에 n분의 1의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국내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도 거의 대부분의 크로스 체크는 된 것이다. 진실 규명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은 갖고 사실상 진실이 거의 다 나와 있는데도 왜 계속 야권에서도 진실을 더 얘기해라 문재인의 입장을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전 대표는 이거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본인의 왜냐하면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내년 대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뭐 언론이 묻던 뭐 TV 토론할 때 상대편 후보가 묻던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게 들고요. 왜 문제냐면은 제 생각에는 원래 NLL 논쟁도 사실은 민주당이 사실은 먼저 꺼낸 거예요. 10월 4일 날 남북 정상회담 9주년 행사에서 이제 문재인 그때 이제 대선 후보였죠. 후보가 아닌가? 후보였죠. 후보가 그 문정인 교수하고 대담하는 과정에서 원래 평화협력지대는 다 합의가 됐는데 김장수 장관의 경직성 때문에 무너졌다. 이게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NLL 논쟁이 발화가 됐고 10월 9일 날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화록 발언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관리할 만했어요. 그런데 11월 초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저 새누리당 내에서 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들이 정문원 의원의 그 NLL 공세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삼았어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색깔론이냐. 이거 역풍 분다. 그 천안함 사건 나고 2010년 지방선거 못 봤냐. 이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관망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11월 하순에 모든 박근혜 후보가 직접 총대를 메고 새누리당이 전부 띄어내는 걸로 일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느냐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장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어떤 본인이 팩트에 사실은 자신이 없었다고. 이게 진짜 김장수가 망친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그건 뭐 다른 사람 조언을 듣고 한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물쭈물하며 해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박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한 2번 정도 노출이 됐어요. 이거를 보고서 이제 새누리당이나 이제 보수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물어뜯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변희재 진중권 인터넷 토론으로 이게 확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왜 그걸 토론했대요? 자기들끼리 고소고발한 거를 왜 그래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만에 한 400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확산이 된 진중권이 자기가 졌다고 인정한 거 뭐 그거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 너무 웃겼습니다. 진실 공방에. 본인들이 뭐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데, 토론을 할 수 있는데. 변희재가 진중권에 대해서 NLL 토론에서 이긴 게 마치 이제 이 NLL 문제에 관련해서 보수 쪽이 이긴 것처럼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뭐 진중권 교수를 뭐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만 NLL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리고 또 변희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와중에 이제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가 좀 어정쩡한 대응을 했던 거죠. 어정쩡한 대응이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아닌가. 이걸 한번 계속 물어뜯면 상품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마지막 백미는 후보 2차 방송 토론이었어요. 그게 11월 말입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후보로서 이걸 총대를 메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더 이상 반박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이런 거를 새누리당은 바깥에 나가서 프로파간다라면서 이제 김무성이 서울 부산역 앞에서 거의 울부짖듯이 NLL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대화록을 낭독하고 여기에 새누리당은 거의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증발돼 버렸어요. 그때 캠프는 원래 대세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는데 이 NLL 논쟁으로 안보 우선으로 바뀌고 그게 인수위에 나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은 딱
딱히 대응 전략이라고 할 만한 걸 내놓지를 못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1월 초가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어요. 네.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이때 그 시기를 그냥 방치하고 흘러가고 악화되는 거를 그냥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말에는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위기 관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타임입니다. 타임, 적시성. 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작게 막을 수 있던 걸 나중에 크게도 못 막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은 적시성입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걸 위기로 인식할 수 있는 감수성이에요. 그때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그때 상황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좀 적절히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정치인 또 뭐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 논쟁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안보를 구현하느냐, 가짜 안보에 늪에서 계속 허덕이느냐, 아주 중요한 어떤 분수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좀 그 엄중한 책임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은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되면서 본인이 밝히고 있는 건 뭐 진실은 하나다, 책 있는 그대로다, 무오류성을 강조한단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결재해지 차원에서 송 전 장관도 오류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죠. 어떻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록이나 본인이 쓴 일기나 본인이 갖고 있는 기억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좀 오류 가능성을 좀 인정함으로써 이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내년 대선 때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괜히 쓸데없는 부질없는 종문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해서는 좀 송민순 장관도 결자 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좀 푸는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두루두루 들었습니다. 예. 자, 1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 이어가도록 하죠. 예.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